뭐 가격이나 뭐 거래량이나 아니면 심리 이런 걸 보더라도 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저는 시장이 심상치 않다. 네. 추석 이후에도 조금 집값은 오름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고점 돌파 지역은 급상승에 따른 어떤 그런 피로감 그리고 정부 추가 대책 가능성이 있으니까 타이밍을 좀 재고 네. 그죠? 나머지 지역은 너무 타이밍 재지 말고 그냥 가격 메리트 보고 판단하는 게 좀 더 지혜롭지 않느냐.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박원갑 박사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 채널 나와주신 그 네. 사이에 네. 또 정책도 네. 나오고 또 정책이 또 추가로 더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좀 이 지금 돌아가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최근에 정부가 이제 공급 대책하면서 네. 97 대책이 나오긴 나왔는데 네. 그 공급 대책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랑 그리고 이제 이게 시장에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7 대책은 제 생각에 영끌 공급 대책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네. 이것저것 다 끌어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135만 가구를 뭐 착공하겠다. 근데 그 내용만 보면 사실상 저는 물량이 적지 않은 물량이라고 봐요. 네. 아파트로 따져 보니까 135만 가구는 우리나라에서 한 10.5%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수도권에 공급하잖아요. 그것도 착공한다는 거죠. 네. 그 자체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공급 확대의 신호, 그것도 강한 이제 신호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이 시장은 이걸 그렇게까지 체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지표, 뭐 가격이나 뭐 거래량이나 아니면 심리 이런 걸 보더라도 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9월 들어서 다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게 저는 시장이 심상치 않다. 네. 한마디로 이게 시장이 맷집이 센 거예요. 이 시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이 경제학에서 이제 경로의 의존성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 방향을 잡으면요 쉽게 이게 안 꺾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추석 이후에도 조금 집값은 오름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문가들이 막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거래량에서 좀 더 이런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거래량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가격이 약간 선행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죠. 물론 모든 구간에서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구간에서 오히려 가격이 거래량을 또 앞서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거래량은 매우 중요하다. 수요자들의 심리이고 시장의 에너지이고 관심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게 이제 올 상반기에 쌍봉을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3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 꼭지를 만들고 또 6월에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뭐 6월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게 물량인데 이게 한 900건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게 7월 들어서 뚝 떨어져요. 아무래도 6.27 대책의 영향이었고 뭐 뒤에서 스트레스 3단계 그게 막상 도입되니까 이미 땡겨서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수요의 공백이 발생하는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8월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에 한 서울의 거래 건수를 보면 한 3,900건 정도, 8월이 한 4,2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오늘 촬영일이 이제 9월이 다 안 끝난 거죠. 근데 좀 더 뭐 하루 이틀 정도 해봐야 제 생각에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7월 거래량보다 8월이 늘었다. 8월이 늘었다는 거. 9월이 지금 어제까지 보니까 한 3,124건인데 이게 거래량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추석이 물론 있긴 하죠. 그래도 이게 집계가 이제 10월까지 된다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한 6,000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역대 평균이 한 6,040건 정도거든요. 그러면 거의 어떻게 보면은 평균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처럼 마포나 뭐 성동구 이쪽도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이제 그 심리 지표로 보면은 한국은행이 이제 주택 가격 전망 CSI를 발표하잖아요. 근데 9월이 112예요. 100이 넘으면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 전달보다 한 1포인트 정도 높은데 이 2개월 연속 오름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물론 이제 6월이 이제 120이었는데 그때보다는 낮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대책 효과가 어떻게 보면 자꾸 희석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 627 대책 나왔을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돈줄이 막히니까 네. 7월에 좀 거래량이 줄었다가 다시 한번 뭐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내서 뭐 7월 이후에 8, 9월에 다시 사러 오는 모양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원래 이제 대출은 단기 대책이에요. 네. 단기 대책이고 이제 공급 대책도 보면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공급 대책이 나와서 집값이 뭐 쿡 빠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주식 시장으로도 돈을 많이 보내겠다. 정부가 그런 이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실제로 그런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좀 화랑이 되고. 네.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또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또 부동산 시장이 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국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지금 MZ세대 입장에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하고 주식, 코인은 어떻게 보면 같은 투자 테이블에 올려놓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블록이잖아요. 코인이나 주식은 뭐예요? 일종의 뭐 사이버 블록인가? 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사실상 부동산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중금융 상품이거든요. 네. 유사금융 상품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채권하고 비슷하죠. 네. 그러면은 MZ 세대들은 제가 봤을 때 왜 MZ세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의 흐름이 바로 30대, 40대가 결정하잖아요. 네. 결국은 가장 핵심 수요축이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마인드나 투자 패턴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결국 보면요. 이 게임 세대거든요. 게임 세대, 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게임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아파트 게임하는 거나 주식 게임이나 코인 게임이나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비교 우위에 있는 쪽으로 가서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싸면 이쪽으로 갈 거고, 뭐 이쪽으로 싸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하고 주식하고 코인을 같이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성격은 약간 좀 다른 게 있죠. 주식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 허공에다가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급등락해요. 주로 작은 재료에도 휘발성 자산이라고 표현하고 혹은 이제 변동성이 강한 종이 자산이다 이렇게는 제가 표현을 하는데 하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이제 아무리 뭐 아파트가 게임화됐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바이 자산이잖아요. 육중한 이제 항공모함 같은 건데 이게 제가 아까 한 분 그 방향을 잡으면은 이게 쉽게 이게 방향을 못 튼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린 거하고 비슷한 건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구름지대에서 이 구르는 바위 같아. 어때요?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지간해서는 아마 바위를 멈추려면은 4분은 안 될걸요. 아, 그렇죠. 포크레인 한 20대는 아마 동원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떤 그 이른바 관성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근데 진흙탕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굴려면은 한참 시간이 걸려. 뭐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움직이기도 힘들지만 한 번 움직이면 멈추기도 힘들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또 다른 점은 아까 제가 이제 대책이 627 대책하고 97 대책이 나오고 나서 사실상 이게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가격 조정은 일어나지 않고 기간 조정만 일어난 거거든요. 네. 기간 조정은 이제 거래가 좀 둔화되는 그런 양상인데 이게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특성이 하나가 바로 손실회피입니다. 네. 싸게 안 팔아요. 네. 그래서 보통 불황이 시작되면은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가격이 이제 급등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안 빠져요. 이게 이제 급등하고 난 다음에 행보를 합니다. 이걸 고온 현상이라고 그래. 개마고온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이거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오를 때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에 가면 안 떨어지고 한동안 이제 행보를 하는 어떤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주식은 그렇지 않죠. 주식은 급등 이후에 뭐 이 쌍봉이나 아니면 뭐 쓰리봉 혹은 이제 헤드앤숄더형을 만들잖아요. 이렇게죠.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약간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특히나 과거와는 주택 시장, 아파트 시장의 체질이 또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 과거의 어떤 흐름을 절대화하고 과거 흐름을 일반하는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약간 착시 혹은 판단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느끼는 거는 최근 들어서 아파트 시장이 완전히 그 게임화되고 이 투자 시장화되면서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떤 패턴이나 어떤 경험의 어떤 법칙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안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가변적인 거다. 그래서 많은 거시학자들이 이 아파트 시장 분석에 실패하고 하는 근본적인 저는 이유가 이 수요가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고 수요가 목석이라고 생각하고 수요가 마치 이게 움직이지 않는 바위 같은 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수요는 굉장히 가변적이고 굉장히 변덕을 부리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일남 선생님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좀 천착하고 있는 분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세상을 당위적으로 바라봐 버리면은 이 지금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오픈 마인드 제가 강조하고 어떤 유연적 사고를 이제 강조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막 동반돼서 막 올라가잖아요. 소위 말하는 막 폭주하듯이 막 가는데 지금은 어쨌든 거래량은 조금 좀 잡혔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은 이제 잡히지 않고 사실 상승세가 꺾인 거지 하락 전환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서울 보시면 수도권 돼요. 쪽이. 예, 예.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에 집주인들은 급하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가격을 낮추려는 의지가 없다. 뭐 오히려 더 올리면 올렸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렇게 가는 어떤 의도나 왜 이렇게 하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서로 동상이몽일 수도 있죠. 일단은 집주인들의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까 제가 시장에 맷집이 세졌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당연히 지금 뭐 집값이 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한국은행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기대 지수가 높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시장의 체질이 바뀌었다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갭 투자가 시장에 뭐 어떻게 보면 불안 요인이다 얘기를 하는 것도 일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 지금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서울의 갭 투자 비율이 한 40% 정도, 네. 뭐 마용승이나 이런 데는 50% 정도 넘더라고요. 근데 이 갭 투자가 옛날 갭 투자냐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갭 투자를 상급지 갈아타기용으로 활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강남이나 용산은 갭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포하고 성동구하고 이런 광진구, 강동구 이런 데에 이제 주로 누가 갭 투자를 하냐는 거예요. 그럼 물론 뭐 지방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뭐 다주택자도 있겠죠. 왜냐면은 취득세가 3%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그 중에서 과거와 달라진 측면이 있다면은 저는 단계별 내 집 마련 전략으로서 갭 투자를 하는 곳이 아마 요새 좀 부쩍 는 게 아닌가. 그냥 사실상 실거주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기 거주 목적으로 이제 미리 이제 갭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왜냐? 대출이 안 되니까. 지금 외곽 지역에 가서 갭 투자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외곽 지역에 가서 갭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전통적인 방식의 갭 투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갭 투자를 하더라도 한강벨트나 아니면은 뭐 이런 자기가 장기 거주할 곳에 가서 갭 투자를 한다면은 이 갭 투자 성격이 저는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대책이 나오더라도 집값이 확 안 떨어지죠.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로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에 규제책이 나오면 하룻밤 사이에 뭐 3, 4억씩 빠졌잖아요. 네. 그때는 개포 주공이나 뭐 둔촌 주공이나 아니면은 뭐 고덕 주공 같은 저층 재건축이었잖아요. 그건 들어가 안 살잖아요. 물론 나중에 뭐 재개발하면은 재건축하면 들어가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장기 실거주 시장으로 이게 재편이 되면은 이게 수요 억제책이나 공급 확대책이 오더라도 이게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시장의 바로미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층 재건축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오히려 지금 중층이죠. 이제는. 지금 저 잠실에 지금 엘리트라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네네. 지금 17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근본적으로 지금은 투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조금 들어가 보면은 거주 목적 어떤 성격이 강한데 이게 똘똘한 한 채의 흐름이고 상급지 갈아타기 흐름인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저는 반드시 양도세나 뭐 취득세 중과 때문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무조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 50% 정도. 나머지는 뭐냐면은 그 집안채 사고 나머지는 미국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코스피하는 금융자산 어떻게 보면 굴리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런 그 재편성
효율적인 어떤 자산운용 차원에서 지금 똘똘한 한채 현상이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집값이 크게 안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하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토화량 팽창도 적지 않은 이제 요인이다. 주식이 이제 좋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재정 지출 확대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M2 말하자면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을 의미하는 이 광의 통화 M2가 이제 7월에 1년 전보다 7.1% 늘어났거든요. 이게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에 보면 6.7%였거든요. 그때보다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동산은 멀리 보면은 결국은 화폐 현상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돼요. 네. 토화량이 팽창하면 당연히 핵심 자산에 이제 아무래도 수요가 좀 몰리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해지 어떤 그런 수요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는 여유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시골의 땅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해지 그 효과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우량 자산, 뭐 강남이나 한강벨트 쪽으로 수요가 더 몰리고 제가 부자들 만나 보면 확실히 있잖아요. 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뭐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토지의 지정을 앞두고 이제 막판 갭 투자 기회로 본다는 거죠. 이런 좁아진 수요. 이것도 지금 집값의 상승 요인인 것 같고. 그리고 공급 대책에 대한 체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좀 사자에 좀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LH가 이제 주도하는 공공 주택은 결국은 이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체 공공 분양의 현재 75%가 특별 분양입니다. 25%가 일반 분양인데 그것도 과연 뭐 내가 당첨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거를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거죠. 이 정보를 굴절시켜서 아전 인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구출 대책 나오면서 시멘트 회사나 이 인테리어 회사 주가 올랐죠. 분명히 공급은 늘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으로 이게 이제 아마 공급에 대한 어떤 체감 효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맞물리면서 결국은 집값이 약간 다시 꿈틀거리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시죠. 박원갑 박사님하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현 정부가 이제 취임한 지 이제 한 3개월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뭐 5년이나 뭐 남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죠. 이 남은 5년 기간 동안 이제 현 정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성은 요번 구출 대책에 좀 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공 임대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하면서 이제 정부가 주도한 공급 위주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어떤 방향성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향후 5년간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이번 공급 대책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취임 초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정책에 좀 힘이 좀 실릴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은 들고요. 과거에 대책 나오면은 준비하다 보니까 끝나잖아요. 뭐 그래도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좀 공급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를 좀 더 강하게 걸 거다. 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시기적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가피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급이 이게 단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단박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LH가 이제 총대를 메고 뭐 이번에 6만 가구를 짓겠다는 게 그게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집 장사를 이제 하겠다는 건데 어느 정도 아마 이런 뭐 신도시에서나 아니면 추가 뭐 공공택지에서나 아니면 뭐 서울에서도 있잖아요. 뭐 그런 뭐 수서라든지 가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공급이 아마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건데 과연 이게 시장이 기대하는 정도까지 공급이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발표할 때 저는 좀 솔직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과거에는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뭐 아마 얘기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확실히 공급 적정 규모가 얼마고 이게 부족한 게 얼마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보도자료에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 3년치를 보면은 수도권은 한 연평균 9만 2천 가구, 서울은 한 2만 6천 가구 부족하다. 이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쨌든 좀 소통을 서로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이 신호가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체감할 정도가 진짜 되려고 그러면은 단순한 청사진이 아니라 좀 더 가시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스피드한 총력전 네.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대책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뭐 평가들이 뭐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이게 현실성이 있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정부 관계자들 인터뷰들을 쭉 봤는데 어떤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거지 세부 디테일들은 이제 회의하면서 이제 채워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임기 초니까 당연히 뭐 디테일은 없겠지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숫자는 엄청 큰데 그럼 어디에 공급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딱 그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래서 대책이 나왔을 때 미디어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딱 떠오르는 게 그거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수서 이거 한 4천 가구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가양, 그다음에 뭐 저 도봉구에 있는 뭐 성대 야구장, 야구장 그 정도 외에는 가시적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갖고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공공택지도 추가적으로 뭐 하반기에 한 3만 가구 정도 내놓는다고 그러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공공으로 과연 그걸 다 채워 넣을 수 있느냐. 네. 저는 민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간이 그 주택 공급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기간마다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한 80% 가까이 돼요. 많게는 90%까지 가까이. 네. 결국은 민간이 좀 공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케인스가 말하는 야성적 충동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더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동네 집상사들 다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아파트 외에도 비아파트 쪽에 좀 더 공급을 좀 늘려야 된다. 오피스텔 올해부터 입주물량이 확 줄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파트에서 특히 비아파트 쪽에서 좀 이렇게 주택 공급을 많이 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보면 정식 메뉴가 아니라 패스트푸드 같은 거거든요. 네. 오피스텔은 빨리 지으면 한 뭐 2년이면 충분히 지으니까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제 생각에는 민간의 어떤 그런 역할을 좀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거, 그 다음에 비아파트 쪽에 좀 더 말하자면은 공급의 숨통을 트는 거. 저는 거칠게 말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이 젊은 세대들이 이걸 살림집으로 보거든요. 이게 리틀 아파트로 봐요. 꼬마 아파트로 보거든요. 지금 오피스텔은 준주택이잖아요, 사실상. 네. 지금 오피스텔에 한 121만 채 정도가 있는데 거의 한 80% 가까이가 전부 다 이게 주거용이에요. 네. 아파트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임대사업 지난번에 허용하긴 했는데 저는 취득세를 보통 4.6%. 그 4.6이죠. 근데 6억 이하면 1%잖아요. 네. 1%로 낮춰버려야 돼요. 그래야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아이가 들어가 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대체 수요를 좀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 젊은 세대 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이제 점점 강해지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 그 빌라는 내가 조금 뭐 그래도 오피스텔 가서 살 수 있어 정도까지는 있거든요. 네. 이게. 근데 오피스텔 공급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게 이번에 뭐 마땅한 건 없었던 것 같아서. 일부 있어요. 일부 이제 매입 임대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지으면은 사주겠다. 근데 그것도 뭐 원가에 뭐 일부. 그거는 요번에 일부 포함돼 있어요. 포함돼 있는데 저는 완전히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 있긴 한데 저는 이 재고 시장에서도 좀 접근이 좀 돼야 그러니까요. 된다. 네. 이런 건 좀 세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도 좀 아쉬움이 있다. 네. 예. 그러면 이번에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공공 분양이나 뭐 공공 임대 이런 것들을 많이 네. 한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청약을 노리던 분들, 그러니까 무주택 분들이 이제 뭐 가점이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도 소위 말하는 뭐 로또 청약이나 이런 것들을 노렸던 분들도 많은데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좀 많이 실망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신도시 쪽에는 좀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약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 이게 이제 LH가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이제 시행에 나서면은 공공주택이 늘어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까지 LH 보유 이제 공공택지에서 총 6만 가구의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근데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이잖아요. 그렇죠. 민간이 건설하고 브랜드를 붙일 겁니다. 이거 뭐 자이라든지 뭐 레미안 다 붙입니다. 품질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청약 자격은 이제 기존 LH 공공 분양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초구에 서리풀 지구 있잖아요. 그 2만 가구 엄청 많습니다. 과천도 한 만 가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서, 뭐 가양, 뭐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지금 노후화된 수서나 뭐 강서, 가양 공공 임대들도 재건축되어서 이게 임대만 하는 게 아니라 분양까지 혼합형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택지에서 사실상 그 민영 분양주택이 사라지게 되면은 기존 청약 예금이나 부분 가입자들은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하신 그건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옛날 청약 저축 가입자 물론 2009년 이후에는 이제 만능통장이라고 그래서 종합저축통장으로 바뀌었죠. 네. 어쨌든 그런 통장 가입자나 신혼부부들은 오히려 당첨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하잖아요. 분양가가 저렴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짓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자산이나 소득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양 조건을 이제 꼼꼼히 따져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내가 청약 저축 통장 혹은 만능 통장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그러면은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초과를 받을 거냐 아니면 그 이하를 받을 거냐 다른데 아마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정도 되면은 아마 17평형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40제곱미터 초과는 일단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돼요. 세대원도 됩니다. 근데 이게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한테 우선권이 주어지거든요. 네.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 횟수. 대부분이 이제 살림집을 원하잖아요. 누가 작은 걸 원해. 적어도 한 20평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도가 얼마예요? 25만 원이죠. 그래서 꼬박꼬박 납입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임대 통장이 돼버렸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청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공공임대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걱정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부 그런 걱정을 했는데 보도자료 보면은 혼합형 단지들이 제법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게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분양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LH에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만 이게 공공분양은 이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별 공급 비중이 전체 75%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신생아 특별 공급이 20%로 가장 많고 생애 최초 15%, 기간 추천 유공자 15%, 신혼부부 10%, 다가구 10%, 노부모 부양 5% 순이에요. 네. 일반 분양은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위한 분양이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내가 신혼부부야. 그럼 뭐요? 생애 최초겠죠. 네. 그다음에 신혼부부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뭐 아이 둘도 있으면 아이 있으면은 다자녀도 또 신생아도 이제 어떻게 보면 특별 분양 기회를 노릴 수 있으니까 이 결론은 뭐냐? 결혼해서 아기 놓으십시오. 네. 저는 아기 놓는 분들을 애국자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이미 그 시간이 지나버렸네. 이게 청약 예금이나 부분가입자가 공공분양에 청약하려면은 종합 통장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환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이게 연장할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연장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내가 이걸 전환하잖아요. 전환하더라도 일단은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일단 안 된다고 보면 돼. 그다음에 유주택자는 당연히 안 되죠. 그 유주택자는 어때요 지금? 청약 가점으로는 어때요? 뭐 떨어지더라도 추첨으로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죠. 지금 강남 뭐 서초 용산 이런 데도 추첨자 물량이 일부 있단 말이에요. 1주택자들. 그러고 뭐 이런 비규제지역은 추첨자 물량이 많죠. 그래서 그거를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너무 이게 민간 가점제 통장이 불리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니까 공공 분양에도 가점제 통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현재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연내 LH 기획위원회에서 아마 의사결정을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일부 약간은 물꼬를 터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공공 분양은 일반 예금이나 저축 통장 입장에서는 조금 쓸 수가 없을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공분양 성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그리고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 혹은 뭐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통장 소유자들 예금이나 아마 부금 통장 소유자들은 당첨 기회가 조금 줄어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보시기에 똘똘한 한 채는 이번 대책의 발표 이후에도 뭐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이게 뭐 바뀔 요지는 뭐 없을까요?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아, 단기적으로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게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똘똘한 한 채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21년이 됐어요. 오래된 얘기인데 이게 똘똘한 한 채는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양도세나 어떤 취득세 혹은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뭐 생존 혹은 어떤 회피 뭐 이런 수단으로서 결국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그게 과연 이게 똘똘한 한 채가 취득세나 양도세만의 문제냐는 거예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50%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만약에 마포 집값 비싸잖아요. 근데 지금 마포에 내가 만약에 하나 더 사면 어떻게 돼요? 취득세가 여전히 3%입니다. 그렇잖아요. 강남은 두 채부터 8%지만 그리고 마포 집 사기 어려워요. 그것도 두 채나 산다고? 보통 서민들이 생각하지 못하죠. 근데 팔 때도 지금 뭐예요? 규제 지역에서도 지금 어떻게 돼요? 양도세 중과가 지금 내년 5월까지 배제돼 있잖아요. 그럼 뭐 달라진 거예요, 그럼? 물론 이제 세 채부터는 해당되겠지만 요새 누가 서울에서 집을 세 채나 사요? 한 채만 사지. 집값이 비싸서 못 사 이제 겁이 나서. 그럼 어때요, 그러면? 이 문제가 그러면 단순하게 이 세제상의 문제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요인을 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어떤 전환 혹은 효율적인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왜냐하면은 보세요. 지금 시장의 주축이 MZ세대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이른바 이제 중장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가 이른바 2차 베이비 부모예요. 2차 베이비 부모가 64년생부터 75년생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퇴직안이 맹퇴한 이런 세대들인데 이 세대들은 한 9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 세대는 1차 베이비 부모하고 달라요. 금융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니에요. 네. 금융 지능이 어느 정도 높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이제 아파트를 하나 더 사거나 아니면은 뭐 신도시에 뭐 점포 금융주택을 사서 꼭대기적인 삶에서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원룸주택 주인이 된다 이런 게 하나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요새는 그냥 집 한 채 하나 갖고 네. 나머지는 이렇게 배당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노후의 어떤 설계를 하라는 그런 경향. 그러니까 네. 지금의 집값이 급등했다는 거, 그 다음에 금융자산을 통해서 노후 설계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은 똘똘한 아파트 한 채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본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빌딩 살려는 수요들이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처럼 뭐 빌딩이 하나의 로망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 요새는 뭐 법인들이나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가 쓸 거니까 뭐 사업용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이게 귀차니죠? 그럼 만사 귀찮더나. 어떻게 세입자를 관리하고 그렇게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쏙 편하게 살자 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도 결국은 똘똘한 한 채에 상당한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이 흐름은 안 바뀐다고 봐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흔들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지금 가장 민감한 게 아마 곧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추석 이후 시장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1차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친인척끼리 서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입소문 혹은 이야기가 강력한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거든요. 다른 사람 못 믿어도 피부치는 믿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보의 나눔 행위가 오히려 어떤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분수령이 된다고 그랬고 2차를 보면은
결국은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인데 이걸 아마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상급지 갈아타기하고 똘똘한 채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다 메스를 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포하고 성동구가 지금 규제 1순위잖아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일 지구를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토호제로 바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토호제는 극약 처방이에요. 네. 그런데 토호제를 국토부 장관이 하려면 적어도 법을 바꿔야 되는데 두 달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먼저 제 생각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일 지구를 먼저 지정하고 토호제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일 지구를 지정하면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면은 분당이나 지금 과천도 당연히 후보에 올라갈 수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독수리 오영제라고 있는데 마포 성동구 또 어디 광진구 그다음에 강동도 있고. 강동 네. 그다음에 동작구가 네. 제가 보는 독수리 오영제입니다. 독수리 칠형제도 있어요. 영등포 네. 양천구. 그 정도면 다 아닌가요? 그럼 다 한강변에 걸쳐 있는 것들은 다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충분히 지정될 수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3차 분수령이 이제 오는 건데 그게 바로 세제를 건든다고 봐요. 저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그겁니다. 1주택자 장특공제 흔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 지구만 확대해도 사실상 세금이 막 중과되기 막 시작하거든요. 여러모로 막 취득세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뭐 종부세 이런 것들도 막 바뀌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가장 다음 어떤 추가 대책으로 그렇죠. 3차 제가 분수령을 그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과거에도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면 오히려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네. 왜냐면은 매물이 이제 동결되는 효과 오히려 이제 공급이 주니까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이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1주택자 장특공제 문제는 지금 대부분이 지금 상급지 갈아타기 혹은 빌딩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는 이 맞아요. 주요한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장특공제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10년 보유 10년 거주면 이게 지금 80%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2년 거주에 10년 보유였단 말이에요. 이게 실거주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때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 6월부터 그러면 이제 시행한다. 그렇게 시행할 수 있잖아요. 가령. 그러면은 그 이전에 팔려는 매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지금 이게 정책이라는 거는 제가 보면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상식을 제도한 거라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너무 1주택자의 혜택이 과도하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자, 지금은 토지나 상가는 10년에 20%, 15년에 30%예요. 네. 그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1주택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내가 뭐 투기했어? 나도 집 한 채 산 건데 내가 올려달라고 했어? 그런 이제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제도를 시행할지 안 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죠. 제가 뭐 공무원도 아니고 저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시행을 하면 이제 뭐예요? 매물이 좀 나와요. 매물이 좀 나오면은 문제는 어때요? 그 이후부터 또 안 나와. 네.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안 나오죠. 이제 이사할 여력이 안 돼 이제. 네. 와이래 이제 거주 이전 이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어떤 그런 완전히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묻어두기식 아마 거주 이런 게 그렇게 아마 되면은 뭐 보편화돼. 이제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 말고는 그러면 또 부작용이 생겨요. 거래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규제는 이게 만사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시장이 워낙 이게 똑똑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돌파구를 찾아 꼼수를 부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규제는 어쨌든 간에 최소화하는 게 어쨌든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 그런 입장에서는 자꾸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 어쨌든 그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아마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원갑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모든 어떤 그 문제의 본질은 결국 새 집이 많아지면 어찌 보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시장 논리로 봐도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에 와가지고 정말 사과를 사고 싶으면 사과가 많으면 싸지는 건데 공급이 또 이제 애매하고 지금 뭐 상황이 좀 해결 방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있는 걸 더 매집하려는 수요가 더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가수요까지 막 붙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네 맞아요. 근데 더 문제는 지금 전세나 월세 수요도 어찌 보면 이게 공급과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내년 내후년에 역대급으로 서울 뭐 공급이 없고 뭐 수도권도 평년의 한 절반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월세 시장도 좀 되게 불안한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월세 전환율이 60%가 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월세 계약을 더 많이 한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사실상 이제 전세도 약간 좀 전세가 이제 종말된다.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는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그 주택 시장을 연구해 보면요, 매매하고 전세는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월세는 매매하고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그게 다 연결고리가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파트 값이 급등을 하면은 이게 결국은 전세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상승 견인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보증금 보니까 모자라. 그럼 뭐요? 반전세로 가는 거죠. 그게 월세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의 상당 부분은 제 생각에 아파트가 급등해서 결국 전세 가격 상승 그리고 전세 종말, 이 전세 소멸이 유기적으로 서로 이게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느냐? 당연히 입주 물량 부족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고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아예 뭐 매매든 전세든 다 아파트로 이동하려는 경향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요 제가 얼룩신을 만든 이제 주인공 제가 얼룩신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얼룩신을요 그냥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보다 질을 따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신축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주거 만족의 중거점이 높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택 시장 안정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뭐예요? 주택도 가려서 좋은 것만 소비하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게 입주 물량이 어떻게 보면은 집값은 물론 전세값 에도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입주 물량 얼마 돼요? 뭐 30만 가구 돼봐야 전체 재고로 따져보면 한 2.5%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2.8%대 되면 집값이 빠지고 2.3% 되면 집값이 오른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전체 스톡이 있잖아요. 저량에 비해서 플로우, 유량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과거 논리. 네. 지금 얼룩신 문화라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축이 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더 세졌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매매 가격 급등이 결국은 전세 가격이 오르고 결국은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이 서로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서 주택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 결국에는 이 뭔가 그 투기 수요를 잠재워야 된다. 그러니까 실거주자는 괜찮지만 뭔가 갭 투자는 안 된다. 이런 논리도 상당히 좀 오래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들도 이제 가능하면 실거주를 하려고 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도 들어가려고 하는 맞아요. 점점 더 그런 성향이 많아지니까 이게 또 전월세 시장의 물량 공급을 또 별도로 또 줄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오르잖아요. 장통 공제 다 받으려고 네. 내 집에 들어가는 사람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는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먹임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피드백 되는 그거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너무 당이나 구호로 외쳤다가는 오히려 역습을 당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가령 있잖아요. 임대차 입법 같은 거 좋잖아요. 세입자를 위한 거잖아요. 그 2년이 아니라 4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거로 끝나냐는 거예요. 전세 유통 물량이 줄잖아요. 네. 그러면 작은 어떤 재료나 어떤 자금만으로도 돼요? 전세값이 급등해 버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임대차 입법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됐냐고 지금. 전세값이 많이 올라서 결국은 뭐예요? 세입자들은 결국 더 고비용 구조로 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가는 거예요. 4년은 살 수 있는데 더 비싸게 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경제는 제가 봤을 때 주고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항상 그런 걸 고민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박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요즘에 이제 이사철이 큰 의미가 없다. 없어졌어요.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물량이 너무 막 줄어들고 어떤 때는 또 몰리고 뭐 이러면서 뭔가 좀 예전 그 패턴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밑에 일어난 일들은 막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는데 그냥 과거의 어떤 그 지식이나 혹은 어떤 그런 경험치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면 이사철이라는 개념인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봄 이사철 없어졌어요. 최근에 10년 통계를 보니까 그다음에 겨울 방학 이사철도 없어졌어요.
물론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좀 희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사를 사계절로 가는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비수기 때 올라요. 최근에 이제 10년 통계를 제가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사철이 분산되는 거는 좀 뚜렷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사철이 살아 있는 게 있어요. 가을 이사철은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9월이 가장 많이 올라요. 근데 7월하고 11월은 뭐예요? 이 오를 때가 아니잖아요. 네. 옛날에는 비수기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이때가 오히려 상승률 2위를 하고 봄이사철이 3월이잖아요. 거의 안 올라요. 그다음에 1월, 2월이 아예 약보합세예요. 네. 겨울방학 이사철 특수 있잖아요. 대치동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안 통해요. 왜냐하면 학령 인구가 주니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포장 인사가 늘어났어요. 네. 옛날에는 뭐예요? 다 대학교 때 니어커 빌리다가 뭐 용달차에다가 막 실고 그리고 용달차 했는데. 빌려 어디 춥고 이게 더운 날 어떻게 사가요? 보통 봄 가을 이사 가죠. 그런데 지금 포장 인사하는데 뭐 내가 안 하잖아요. 그런 여인. 그다음에 1인 가구가 늘어났어요. 1인 가구는 그렇게 계절성을 안 따지고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좀 두드러진 특징인 결혼 시기가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작년에 그 통계청 조사를 보면요. 혼인 건수가 12월이 가장 많아요. 네. 그 다음에 5월, 1월 순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결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이제 국토교통부의 주거 실제 조사를 보면요. 신혼부부의 약 74%가 첫 집이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 대부분 전세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학령 인구 감소, 그다음에 포장 이사, 1인 가구, 그다음에 뭐요? 혼인의 어떤 그런 변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세 시장의 어떤 계절성을 파괴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다만 가을 이사철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히 전세도 어떤 시기보다는 그냥 물량이 없으면 가격만 오르고 물량 조금 있으면 좀 이렇게 안정되고. 네. 근데 그거의 어떤 중요 요인 중에 하나가 2+2 때문에 이제 4년마다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그 중간에 끼인 시기에는 없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못 구하는 분들이 꽤 늘어났어요.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사실 뭐 노숙을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뭐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전세가 뭐 문제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 뭐 전세 보증보험해서 이제 전세를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악마화하는 여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네. 전세를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또 전세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그 앞으로 전세가 좀 더 없어질 것 같은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 같은 곳들은 정말 월세집 하나 구하려고 해도 막 그렇죠. 뭐 면접 보고 막 이런 것들 하는 것처럼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점점 더 뭐랄까요? 빌려주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그거는 뭐 정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방향성은 이제 전세가 소멸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전세 소멸 문제는 비아파트에서 좀 더 가속화될 것 같고 아파트는 그렇게까지 막 전세 소멸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마 반전세 시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좀 줄어드는 과정 이 정도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파트에서 전세는 아마 없어지려면은 제가 세상 떠난 다음에 한 100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비아파트 쪽에서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 수 있다. 아, 그건 지금 엄청나게 와버렸죠. 세입자들이 불안해서 못 들어가요. 서로 싫어하는 상황이 돼버리니. 그래서 아마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쪽에 막 극심한 어떤 그런 편차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전세 끼고 매매한다는 것 자체를 정부도 좀 그거 하지 말라고 이번 대책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627, 97 대책 다 어쨌든 전세 끼고 사는 거에 대한 규제 아닌 규제들을 계속 하는데 이런 전세 끼고 매매하는 소위 갭 투자 이거는 지금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선택일까? 왜냐면 요즘 대출도 안 나오는데 전세 끼고 사는 것도 못 한다고 하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세 끼고 하는 뭘 거죠.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들 하시니까 제가 이분이 아킬레스건 같아요. 제가 이분 갭 투자를 보고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도덕적 해이 아니냐. 아니 자기가 망하면은 세입자도 망하잖아요. 네. 그러면 세입자도 왜 위험에 빠뜨리냐고요, 그거를. 그러면은 어차피 이 갭 투자라는 것은 세입자한테 뭐예요? 전세 보증금 어떻게 보면은 만큼 빌려서 투자한 거잖아요. 네. 세입자한테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일종의 약소금을 발행한 거잖아요. 네. 그럼 만기가 되면 돌려줘야죠. 왜 안 돌려줘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원리적으로는 맞아.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MZ 세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만 저보고 엄청 뭐라고 그러더라고. 당신이 현실을 아냐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걸 세 개로 나눴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갭 투자가 세 가지가 있는데 기업형 갭 투자 이거는 갭 투기예요. 이거는 네. 이 시장을 조정하고 교란시키기 때문에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유주택자의 갭 투자예요. 돈이 많아. 내가 주식하기는 그렇고 이게 돈 다 말아먹고 그냥 아파트 하나 사놓을까?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과거에 많았죠. 여유 자금을 결국은 하나의 이제 굴리는 수단으로서 이런 갭 투자를 했는데 이른바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하는 거죠. 혹은 뭐 1주택자들이 갭 투자하는 거. 그것도 저는 뭐 그렇게 곱게 보고 싶진 않아요. 근데 무주택자가 갭 투자하는 경우는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문제예요. 겉으로 보면 제가 이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도덕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럼 이걸 무조건 되고 그럼 흑백 논리로 나쁜 행위라고 할 수 있겠느냐. 대출이 되면은 갭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결국은 내가 지대 추구 행위를 하든 돈을 벌든 그거는 경제적 활동인데 문제는 세입자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그러면은 언제든지 집값이 폭락할 수 있고 하우스 푸어 문제나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1주택자 정도 갭 투자 문제는 충분히 저는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고 사고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봐요.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네. 제가 이번에 2022년에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무너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분이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시면서 갭 투자를 6군데를 했더만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파이어래. 뭐 파이어야. 알고 보니까 세입자한테 돈 빌려서 어떻게 보면 아까 기업형 갭 투기하고 비슷한 거지. 그런 거는 위험합니다. 송두리째 무너지는데 근데 1주택자 갭 투자가 과연 그러면은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세입자를 진짜 골로 빠뜨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뭐 그렇게 곱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역전세난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럼 세입자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은 이렇게를 하더라고 보니까 집 한 채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보증금은 이제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월세를 돌려요. 그럼 자기 회사를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월세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령 이게 뭐 전세가 만약에 4억인데 이게 3억으로 떨어졌다면은 1억치가 지금 얼마예요? 한 40만 원. 4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자기가 월급으로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불가피한 뭐 그렇게 권장할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까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겠다. 역으로 월세를 주는 거죠, 세입자한테.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네. 지난번에 제가 부동산 진입 수업을 썼잖아요. 네.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 보통 이제 집을 이제 사잖아요. 사가지고 집값이 빠지면은 자기 용서를 못 해. 네. 너무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근데 그만 괴롭히라고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는데 다만 당신이 갭 투자한 사람이었으면은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서 책임을 다 이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고. 자기 용서는 책임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이제 네. 글을 썼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저는 무주택자들의 갭 투자에 대해서 저는 뭐 권장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진금 사달이나 뭐 이런 도로 활용하는 거는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뭐 마냥 제 입장이 되도록 그렇게 저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중요한 게 당신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집값이 급락했을 때 과연 세입자한테 시장의 변동을 떠넘기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된다. 네. 세입자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측면을 어느 정도 만약에 충족한다면은 뭐 그거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하나의 뭐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하신 그 세 부류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이제 무주택자인데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사는 분들은 대부분 집값이 전세값보다 많이 높잖아요. 많이 높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갭이 큰 것들은 많이들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은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날 확률은 높지는 않죠. 아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우리가 총론과 결론의 문제 같아. 네.
총론은 뭘 별로 저는 권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 보지도 않아.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뭐 당위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인생살이가 다 그런 거지 뭐 다 뭐 교과서대로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뭐 급하고 아무리 내가 내 집을 장만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반대편에 나보다 경제적인 약자인 세입자가 있다. 세입자의 재산적 손실을 가져다 주어서는 안 된다. 그건 항상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보증금은 내가 때가 되면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부채의식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걸 충분히 갖춘다면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색안경으로 끼고 보지 않겠다. 결국에 이제 돈 벌 생각만 하지 말고 돈 잃을 각오도 하고 그렇게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시죠. 박원갑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무주택자분 입장에서는 집을 안 사고 전세나 월세를 선택해서 뭐 2년을 더 산다라는 게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내 집 마련이나 뭐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좀 뭐 기다려 봐야 되는 건지 뭘 기준으로 좀 잡아야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가격과 타이밍의 문제인데 저는 큰 축으로 보면은 결국은 주택 시장은 회복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안 오른 거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권장해도 안 되시더라고요. 문제는 거기가 위치가 안 좋다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정고점 돌파 지역은 좀 타이밍을 재야 돼요. 왜냐하면 네. 정부가 이것을 정조준해서 저는 대책이 좀 나올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죠.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이 집값의 7, 80%를 결정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부하고 너무 지나치게 맞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감정으로 이 시장을 보지 마세요. 네. 좀 더 냉철하게 좀 멀리서 이게 관조하는 어떤 능력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정고점 돌파 지역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강남 3개구 6월 말에 이제 실거래가를 보니까 나와요. 정고점이 네. 2021년 4분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용성, 광진, 종로도 정고점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과천 분당 이 지역들은 조금은 타이밍을 재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무 많이 올랐다. 서울이 지금 평균 회복률을 보니까요. 96.4% 정도. 강남은 116% 많이 올랐대요. 서초 112%. 진짜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안 오른 데가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 양주 마이너스 28%, 오산 25%, 의정부 마이너스 24%, 의왕 22%, 고양 21%, 광명 19.4%, 인천 영수구 26%, 그다음에 서울 도봉, 노원구 마이너스 20% 이렇게 봅니다. 요새 이런 말 해야 되나? 이제 하수구 탄광촌이라는 말이 갑자기 왜 이게 유행하는 거지 지금? 네, 맞아요. 기분 나쁘게 했는데 있는 분들은. 근데 경기 남부라는 게 공통적인 특성이 있더만요. 하남, 수지, 구성남, 그다음에 동탄, 광명, 평촌 이렇게 되는데 요새 이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기가 경기 남부라고 그랬잖아요. 네. 산업 단지, 판교 주변이라는 게 하나의 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도 보니까 떨어진 데가 많아. 가장 안 떨어진 데가 제가 보니까 하남이에요. 호남은 한 마이너스 한 7.8%. 그러니까 전체 평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지역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연히 지역의 평균이겠죠. 평균. 지역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지가 10.3. 그다음에 구성남이 수정구가 있잖아요. 수정구가 한 마이너스 10%. 그다음에 중원구가 16.6%. 화성시가 역시 아마 동탄은 좀 많이 올랐는데 나머지 지역 안 오는 것 같아. 마이너스 17.7%. 광명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9.4% 정도. 네. 안양도 이제 평촌이 있고 평촌이 안양 안에 있죠. 네. 안양이 한 14.1% 정도. 그래서 저는 하반기를 제가 이렇게 봤잖아요. 갯매우기, 네. 그다음에 순환매, 그다음에 탈서울 내 집 마련을 저는 봤습니다. 서울이 너무 비싸니까 유동성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썬드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상급지 갈아타기가 다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똘똘한 한 채의 흐름이 제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안 꺾인다고 했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안 올랐잖아.
그래서 저는 너무 그렇게 부일한 방송 듣고 집 사지 말고 그냥 동네 가서 동네 보고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에 분화되기 때문에 전국 방송 듣고 하면 판단이 안 씁니다. 동네 가서 그냥 가격 싼 거 보고 판단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6지역이 요즘에 막 아주 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신기한 게 저도 그 동네 사는데 저희 집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있고 저희 동네 완전 불장이에요라는 게 같은 동네예요 지금. 그냥 그런 것처럼 또 여기 안에서도 막 양극화가 일어나고 여기 안에서도 또 선호 지역, 비선호 지역들이 막 나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이제 강남만 막 그러다가 그때는 막 마포나 강동군 저희는 뭐 조용한 데였는데 이제는 막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천천히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듭니다. 일단 전고점 돌파 지역은 급상승에 따른 어떤 그런 피로감 그리고 정부 추가 대책 가능성이 있으니까 타이밍을 좀 재고 네. 그죠? 나머지 지역은 너무 타이밍 재지 말고 그냥 가격 메리트 보고 판단하는 게 좀 더 지혜롭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 대출 규제 그리고 이제 정부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이 한번 나왔는데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여기서 또 추가 규제가 나오면 예를 들어 지금은 6억까지 대출을 해주지만 이게 또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막 4억 대출 규제설 뭐 이런 것들이 막 시중에 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안 사고 기다렸다가 또 규제 나와서 못 사면 어떡하지? 뭐 옛날에도 막 그랬잖아요. 좀 돈 모으면 규제하고 했던 것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마음이 조급해 하시는 것 같아요.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네. 우리 아들 것도 지금 못 해주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정보들이요 하락과 상승 이게 뭐 엇갈린 신호들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보가 너무 많아. 의사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첫 번째, 부동산을 꼭 사야 돼요. 집은 필수지만 저는 부동산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 자아라고 봅니다. 네. 집은 홈이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그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은 이른바 쉘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안식처죠. 그런데 부동산은 에셋이나 뭐 프라퍼티에 더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한마디로 돈 버는 거야. 그러면은 홈의 특징은요. 반드시 아파트여야 된다는 이유도 없어요. 오피스텔이 된 이유도 없어요. 홈은요. 이게 이제 옥탑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요. 선박 같은데 작은 방도 홈이에요. 그러니까 홈의 그렇죠. 기능은 그런 거예요. 어디 살면 그게 그러니까 집이죠.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뭐냐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부동산은 필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주식이나 코인에서 돈을 더 잘 벌면은 굳이 뭐 부동산을 살 필요 있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요. 최근에 3년 동안 나의 한번 투자 실적을 한번 봐봐요. 네. 저는 만약에 연한 5%에서 아마 7% 정도까지 그 정도만 된다면은 저는 굳이 부동산을 안 사도 된다고 봐요. 네. 복리 법칙을 보면은 연 7%만 되면은 10년 안에 2배가 네. 되는 거죠. 그럼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한 3년 동안 수익률이 한 뭐 5% 안 된다. 그러면은 그만해. 그게 실력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습관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은 트렌드 파악에 실패했든지 아니면 멘탈 게임, 감정 조절 능력에서 일단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기술적 분석에서 밀렸든지. 그러면은 일단은 그만해. 투자는 그만하라고. 금융 투자는 그만하고 집을 사요. 오히려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됐죠. 방향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두 갈래 길이에요. 그러면 기존 아파트를 살 거냐, 분양을 받을 거냐.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분양 경쟁률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 쉽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 분양 쪽에 그러면 내가 뭐 신혼이라든지 아니면 신생아 특별 분양을 노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청약 통장에 잘 이렇게 관수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25만 원씩 계속 넣고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저는 집을 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을 보면은 이게 갓집이 62점이야. 서울에 사는데. 네. 네. 지금 7년째 기다리고 있어. 62점. 그때 차라리 집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정쩡하거든요, 지금은. 네. 가뜩이나 공급 물량이 없죠. 그리고 전부 다 지금 이 분양 이게 받으려고 전부 다 네. 불을 켜고 다 이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당첨 되겠어요? 이거 당첨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선택이야.
선택은요 다 갖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 하나 빼고는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게죠? 두 번째.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저것 다 판단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집을 꼭 사야 돼요? 다시 한번 되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의 심리적 무기라고 보면 돼요. 내가 진짜 집을 꼭 사야 돼요? 그럼 누가 그러면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겠어요? 그럼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아내분이 보통 훨씬 더 간절하죠. 그래 집사람 집 사자 그러면 사요. 그게 답이에요. 왜냐? 이게 너무 많이 생각을 하면은 이게 결국은 생각이 결국 산으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단순화해 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집을 꼭 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장자를 보면 나와요. 네. 그 뭐라고 그러냐 심재라고 그래. 예, 마음을 굶기는 거예요. 마음을 굶겨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격가지를 잘라야 의사결정이 된다고요. 몸통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의사결정을 못해요. 생각이 많으면은 이것저것 다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잘하는 게 뭐냐. 네. 당신이 진짜 본질적인 경쟁력이 어디냐? 주식이냐, 코인이냐, 부동산이냐. 그럼 굳이 뭐 제가 금융자산 잘 굴리는데 왜 집을 사요? 쓸데없이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되고 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당신이 집을 못 샀다는 것은 앞으로 못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 결국은 깔딱고개를 못 넘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의사결정 그렇죠.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뭐가 하나 여기 걸려요. 약간 8부 정도 올라와요. 네. 여기까지. 집도 알아봅니다. 그다음에 뭐 대출도 알아봐요. 그래서 8부까지 가. 근데 요 깔딱고개를 못 넘어. 요걸 못 넘어. 대부분 못 넘습니다. 근데 이게 깔딱고개를 이게 이제 80에서 100으로 넘어가게 하는 이 깔딱고개 마지막 이게 20이 뭔지 알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과 절박함. 그게 없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집을 못 샀다는 것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고민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문제는 생각에 문제가 있다. 되게 지금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게 사실 꼭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예, 뭐 금이든 코인이든 주식이든. 근데 뭐든. 부일남 나와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왜냐면은 저도 뭐 그거 같은 생각인데 알아요. 말씀하신 예, 것처럼 부동산이 그나마 사람들이 할 만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뭐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걸로 돈 더 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이분법적으로 집을 살 거다 안 살 거다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집 안 사고 다른 걸로 돈을 벌면 되죠. 근데 가장 안 좋은 거는 집으로도 돈을 안 버는데 다른 걸로도 돈 안 버는 분들. 현금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보면은 저도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지만 이게 변동성이 강한 자산에는 이게 지옥과 천당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심리적 안정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가는데 기본적으로 수익은 변동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도 없어요. 주로 보면은 저는 제가 심리 쪽으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보니까 요사이는 투자는 제가 봤을 때 결국은 감정지능의 문제 같아요. 대부분이 평상시 때는 소크라테스처럼 이성적으로 사고하지만 위기가 오면은 개차반으로 행동하거든요. 이게 공포가 결국은 우리 뇌를 지배해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단기적으로 저는 지난 4월에 그 관세 있었잖아요. 네. 트럼프. 그때 뭐 주식 막 폭락하고 했죠. 그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고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을 보니까 그때 봐봐 지금 50% 올랐거든. 네. 그것도 도대체 안 하고 뭐 했어요? 공포 때 안 사고 뭐 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유혈이 낭자할 때 사라. 네. 공포 때 사라. 이런 얘기를 다 알아요. 알죠. 워렌 버핏 다 보면 나와. 알면 뭐 하냐고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건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이렇게 놓였을 때 내가 근본적으로 이 아까 간절함과 절박함이라든지 이런 심리적 어떻게 보면은 이 방어 체계 혹은 이제 이걸 콘크리트 성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게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으면 또 그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내가 봐주겠어. 최근에 3년 동안 너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는 당신이 실력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그걸 그냥 계속해서 이게 시험 단계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게 3년 동안 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집이나 사 그냥 고라 남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들. 그래서 다만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살 때도 좀 덜 오른 거 사라. 덜 오른 이게 하이브리드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뭐 아니면 또 주식에 올인하고 혹은 그 아파트에 올인하는 이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냥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는 어떤 방법이에요? 뭐 적정하게 이제 중간에. 아파트를 하나 사는 거야 그냥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걸 에셋 파킹 비슷한 거거든. 그렇게 뭐 자기가 뭐 신출 기모래요. 시장이 나보다 똑똑한데 어디 함부로 까불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파트 하나 그냥 사고 좀 대출해서 사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금액은 이제 금융자산을 이렇게 운용하는 그런 전략들이 제가 보니까 마음의 평정 혹은 이제 심리적 어떤 그런 평온함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는 방법이 아닌가. 이게요 모든 것을요 가격에 올인하면은 네. 이게요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멘탈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 이분이 주식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업 투자자예요. 네. 근데 저녁에 알바로 택배를 합니다. 이 배달하더라고요. 음식점 배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한 달에 한 200에서 300 생기죠. 그러면은 오히려 월급이 있으면은 훨씬 더 만약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면은 훨씬 투자도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상 거래 뭐 이른바 레버리지 전략들이 위험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는 이제 뭐 아니면 도 혹은 이제 근본 일척의 어떤 배팅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마치 계곡에서 외줄타기 하는 거와 비슷한 아슬아슬한 삶은요 오래 못 갑니다. 투자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건 뭔가 있는 거예요. 뒤에 뭐예요? 네. 캐시가 있어야지. 그렇죠. 훨씬 내가 안정적으로 결국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투자를 잘 하시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당신이 투자를 잘하려면 월급을 받으라고. 월급을 받으면 훨씬 더 좀 더 장기 레이스로 좀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가에서 그 유명한 어떤 성공한 펀드 매니저들도 집을 먼저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안정성이라는 거에 기반해서 이성적인 선택들을 하는 맞습니다. 거지. 그게 이게 아마 그런 네, 측면인 것 불안정성한 어떤 삶을 살면서 뭔가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1주택자분들 요즘 고민 정말 많거든요. 네, 1주택자분들이 요즘 갈아타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가고 싶은 동네는 또 막 갑자기 또 급등하고 우리 동네는 또 조용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쉽지 않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욕심을 내려놔요. 내 거 비싸게 팔고 저거는 싸게 산다는 그런 도둑놈 심보부터 버려야 된다. 네. 싸게 사고 뭐 싸게 판다 혹은 싸게 팔고 싸게 산다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손해 보면서 이렇게 갈아타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집보다 살 집이 더 좋은 집이잖아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선매도 후매수 그러니까 팔고 사시라는 거죠. 특히 이제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옮길 때 네. 나홀로에서 대단지로 갈 때 혹은 당연히 뭐 화급지에서 상급지로 갈 때 그리고 토지로 갈 때 네. 그렇죠. 이런 데는 당연히 팔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보다 이렇게 당신의 IQ가 높지 않으니까 까불지 말라.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이런 말씀 드려요. 어지간하면 당일날 팔았으면은 당일날 사세요. 네. 타이밍을 재지 마라. 타이밍은 무의미하다. 오전 10시에 매도 계약금 10% 받으면은 오후 2시 가서 사세요. 저는 집 가지고 장난치다가 당한 사람 많이 봐가지고 네. 이런 사람 진짜 많이 봤죠. 또 요즘에 또 이렇게 규제책이 나올 수 예, 있다. 출렁 이런 거릴 때 얘기들 진짜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네, 조심해야죠. 저는 내 집을 팔고 좀 떨어지면 산다고 그래놓고 이게 결국은 못 사고 지금 무주택으로 있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네. 특히 이제 상경 계열의 뭐 석사 이상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IQ를 더 낮추셔야 돼요.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통제 착각이라고 그러는데 위험합니다. 집 살 때는 IQ를 20으로 딱 낮춰야 돼요. 20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내 거 팔았어? 그럼 그냥 옮기는 거죠. 너무 많이 생각하면은 오히려 지금은 시장으로부터 역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괜히 잔머리 굴리지 마라 말씀을 드리고 물론 잔머리 굴려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내 재산 다 날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막상 이제 내가 팔았어. 네. 근데 갔는데 안 판대. 그런 경우도 많아요. 많죠. 그러면 정의 사도가 됩니다. 집주인을 물리쳐야 돼. 그럼 계약 안 해. 네. 그 위험할 수 있어요. 좋은데 뭐 감정대로 하는 거는 관계 없는데 문제는 후보 매물을 한 두세 개 정도 마련해 놔야 해요. 예, 계약 불발 시에 대응 전략도 있어야 되고
뭐 자신 없으면은 그냥 전세 놓고 전세 사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꼭 어떻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대출 규제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대출 여력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계약 전에 반드시 은행 창구를 들러서 대출 금액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벌써부터 연말이 아마 벌써부터 그런 경우 있는데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은행 아마 대출 창구를 많이 닫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도가 있거든요. 대출 한도 연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요새는 자금 출처 조사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20억 넘으면 거의 다 아마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법 정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제가 아는 고객분 중에서 이분이 옛날에 개포 아파트를 신혼특공으로 당첨받았어요. 네. 돈이 없어. 근데 그게 다 돈이 부모 돈이야. 네. 부모가 사업을 해. 네. 당연히 이게 출처를 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개포주공 그 아까운 특공을 포기했다고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고가주택, 마용성, 강남 이런 데 집 사실 때는 자금 어떤 그런 내역 이런 거에 대해서 단단히 아마 준비를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박사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박사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